자, 복습은 생태 피라미드부터 하면 돼요. 1시간 동안 생태 피라미드만 나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맞아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너지의 전환을 보게 되면 생태계에서 빛 에너지가 생태계로 언제 들어오냐면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 속에 저장이 된 다음에 각각 생명체들한테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에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에너지 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하기 100 해서 곱해주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이 그림은 실제 값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림과 차이점은 얘는 들어오는 걸로 표현했다면 얘는 얘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렸을 때 얘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해양군집, 큰 나무가 많은 산림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면 되고, 대신에 공통점은 에너지 피라미드만 정상적인 피라미드 모양이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역피라미드 모양이 있었습니다. 역피라미드 모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인데, 개체의 크기, 개체당 몸무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 생물 농축 등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식물 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총 생산량이 뭐였죠? 총 생산량이 뭐예요? 그렇죠. 이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유기물의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했고, 본인이 만든 유기물 중에 본인이 살아가는데 쓰는 호흡량, 그리고 호흡량을 뺀 값을 순생산량이라고 하고, 이 순생산량에는 피식량, 고사 낙엽량, 생장량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 유기물의 질량인데 생산자의 먹히는 이 피식량이 결국 1차 소비자가 먹는 섭식량이 된다는 얘기고, 다 먹은 것 중에 모두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배출량이라고 하고, 자, 흡수된 동화량을 이제 동화량이라고 하고, 흡수시켜가지고 본인이 호흡하는 데 쓰고, 피식 자연사량 쓰고, 이제 생장하는 데도 씁니다. 알겠나요? 생태계 평형부터 하면 된다고 한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은 무엇이냐면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물종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훨씬 더 이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물종이 많을수록 생태계가 안정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치,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하는 애들이 많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먹이 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줍니다. 남극 펭귄은 먹이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알겠나요? 다 생명과학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생명과학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볼게요. 자,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을 통해서 평형 상태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양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양 단계도 감소하거나 증가해서 평형 상태를 회복을 하는데, 일단 피라미드 모양이니까 평형 상태예요. 그러다가 1차 소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게 되고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돼요.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얘가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얘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얘가 먹는 생산자는 증가하게 돼서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해요. 자,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 요 생태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만 볼게요. 2차 소비자가 증가합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인데 이 첫 번째로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뭐가 증가해요? 3차 소비자가 증가할 거고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1차 소비자는 감소할 거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이상으로 만약에 파괴가 되고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의 한계가 넘는 요인이 작용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요인으로는 자연재해가 있고 인간의 활동이 있고 외래종 유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래종도 사실 인간에 의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맞죠? 자, 자연재해, 산불, 인간이 있거나 없거나 납니다. 그쵸? 뭐 인간 때문에 더 많이 날 수는 있지만 홍수, 인간이 없거나 납니다. 가뭄, 산사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없어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인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활동, 이거 멈 아니고 댐입니다. 댐. 자, 댐이 뭐야?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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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이 뭐야? 댐. 댐은 한글이에요? 아니면 영어예요? 한글. 그래? 댐, 영어? 한글. 영어, 한글? 뭘까? 선생님도 지금 까먹었는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영어인 것 같던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무튼 댐이에요. 댐은 왜 만들어요? 물을 조절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그리고 겨울에 엄청 건조합니다. 그러면 이 여름에 엄청나 많이 오는 물을 잠깐 저장했다가 겨울에 가뭄이 들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주게 되면 물로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점 때문에 하는데 자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물이 고여 있죠. 고인물은 어떻게 돼?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인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 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데 썩는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산소가 바닥 깊은 곳까지 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물이 한여름에 많이 있고 따뜻하고 흐르지 않으니까 녹조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럼 녹조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녹조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인데. 근데 녹조가 생기면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너무 빨리 증식하고 너무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체를 분해하기 위해서 또 산소가 쓰이겠죠.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로 건설 등도 안 좋고 개간, 네, 간척 사업이 있습니다. 간척 사업이 뭐야? 간척. 간척 안 간척. 아이고. 간척이 뭐야? 간척. 간척. 간척 말고 간척. 간척이 뭐예요? 간척 사업이. 그 땅에 우리나라 육지의 면적을 넓히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울퉁불퉁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흙을 다 메꿔가지고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을 간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세웠던 국가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땅덩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땅을 넓히자 해가지고 진짜 맨 바닷물 속에다가 이 흙을 막 넣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땅은 쓸 수 있을까? 왜 바로 못 쓸까요? 우리 작년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웠을 때 철의 산화, 철이 언제 잘 산화가 돼요? 산소가 산소를 만날 때, 그쵸? 기억나? 기억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물을 닿았을 때, 근데 물 속에 소금과 같은 전해질이 있을 때 훨씬 더 녹이 잘 씁니다. 근데 내가 간척 사업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 이 간척 사업을 한 땅은 바닷물 속에 흙을 그냥 넣은 거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철근을 심으면 철근이 쉽게 녹슬겠죠. 그 다음에 내가 농경지를 짓고 싶어. 벼가 여기서 잘 자랄까요? 염분도가 너무 높아서 안 자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 오랜 시간이 흘렸죠. 지금 30년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방에 인구 소멸이 일어나는 데가 얼마나 많고 빈집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잘못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갯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갯벌이 예전에는 별 쓸모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갯벌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물도 엄청나게 정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탄소도 심지어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척 사업 한 데다가 국제적인 행사 유치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잼버리 들어봤어요? 잼버리가 뭐예요? 잼버리가 뭐야?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 지구촌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캠핑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식수 공급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하니까 그늘진 곳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어디서 했냐? 이 간척 사업이 된 곳에서 했어요. 맨 땅이니까 아직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식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화장실도 넘쳐나고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국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초대했는데 애들 막 일사병에 쓰러지고 화장실 쓰려고 했더니 화장실 막 똥통이 막 넘쳐나고 식수도 모자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잼버리에 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빨리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간척 사업이었어요. 자, 근데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 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외래종 유입이에요. 자, 외래종 유입이 되면 고유종이 감소하게 되고 먹이 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가재, 베스, 블루길, 붉은기 거북, 뉴트리아, 꽃매미 등이 있는데 자, 미국 가재는 여러분들 중국 요리 중에 마라샹궈에서 가재가 나오는 요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재가 대부분 미국 가재를 씁니다. 왜냐면 약간 큰데 맛도 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 가재가 막 이만하다면 우리나라 토종 가재는 요만해요. 그럼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 미국 가재가 이기겠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재들, 갑각류들한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있는데 그 곰팡이는 미국 가재에는 면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토종 가재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가재가 이 병원체를 옮겨서 우리나라 토종 가재들을 다 죽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논 같은 데다 구멍을 팔고 살기 때문에 이 논둑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베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자네. 이거 혹시 아이로 바꿔주셔야 알겠죠?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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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잎 베스인데 얘 보게 되면 자기 입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요. 자기 같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같은 동족을 먹는 걸 뭐라고 할까요? 아, 베스. 동종 포식을 뭐라 그래? 동종 포식. 언젠가 또 영어 집은 나올 수도 있잖아.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동종 포식을.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그러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동종 포식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얘는 본인보다 이 작은 애들 다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도 싹 다 잡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퍼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블루길이라는 생선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파란색 점 같은 게 있어서 블루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이라고 있는데 민물 거북이인 거고 1급수, 2급수, 3급수에서도 다 삽니다. 3급수는 약간 시궁창 같은 물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냐면 선생님 국민학교 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청거북이라고 조그마한 새끼 거북이 키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붉은기 거북이였지. 근데 거북이는 보통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샀다가 점점 크고 똥오줌도 잘 안 치워지니까 이제 냄새가 나. 근데 거기서도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를 죽일 순 없고 자연에 풀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천에 막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퍼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토종 토종 거북이가 있어요. 걔 이름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토종 민물 거북이. 장수 거북이 말고 뭐라고요? 자라는 거북이랑 좀 다릅니다. 혹시 좋아. 아이고 이거 실명 누구네. 맞아. 얌생이 말고 남생이가 있어. 남생이. 남생이라는 토종 거북이가 있는데 걔랑 같은 데서 살고 같은 걸 먹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하냐면 붉은기 거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붉은기 거북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남생이는 훨씬 더 감소하게 됐어요. 그 다음 뉴트리아는 거대한 쥐입니다. 한 팔뚝만한 쥐예요. 얘는 처음에 왜 들어왔을까요?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소돼지 닭고기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쥐고기를 먹나요? 일단 쥐의 가죽을 쓸까요? 안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낙동강 주변에서 도망쳐서 얘네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누트리아 같은 설치류, 쥐와 같은 설치류는 앞에 이빨 두 개가 계속 무한정 자라나요. 얘를 계속 긁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자라가지고 본인 아래턱을 뚫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머리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누트리아도 온갖 것을 긁어댑니다. 나무도 긁어대, 식물 뿌리도 다 긁어대요. 그러니까 누트리아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어때? 식물들의 뿌리가 다 갈겨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굴을 파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 주변에다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치지 말라고 제방을 엄청나게 높게 쌓아놓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굴을 파면서 살아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홍수가 나면 본인도 도망치고 구멍난 뚝방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아를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한 마리당 10,000원인가 20,000원입니다. 그래서 뉴트리아 전문 사냥꾼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쥐 잡는 거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 하천에 들어가는 거 재밌다. 그리고 체력도 괜찮다. 내가 앉아서 뭔가 사무직 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잘 맞는다. 그러면 뉴트리아를 잡으러 가세요. 그래서 이 뉴트리아 사냥꾼은 한 해에 6천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한 해에 6천만 원이에요. 지금 선생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맞죠? 선생님 지금 실수령액이 아직 300이 안 됩니다, 님들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6천만 원을 벌어요. 나 같으면 간다, 그렇죠? 대신에 이게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잡아야 돼.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방학 때 할 거 없다. 그럼 뉴트리아 잡으러 가세요. 알겠지? 아니, 근데 아직 청소년이니까 부모님 혹은 보호자랑 같이 가가지고 뉴트리아 잡아가지고 거기 지자체에 팔면은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아 사냥꾼 그 아저씨 뉴스 기사 보니까 그분은 뉴트리아 사냥 끝나거나 혹은 이제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이제 붉은기 거북을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뉴트리아라는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도 잡고 돈도 잡고 내 체력도 기르고 그치 자연을 항상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건강해 그쵸? 그렇지만 뉴트리아 한번 실제로 보면 약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게 포켓몬 중에 G 뭐였지? G 모양이 된 포켓몬? 걔가 진화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 그 다음 꽃매미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날개 뒤에 조그마한 이쁜 반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식물체에 막 알을 낳고 이러면은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이런 거 들어봤어요? 황소개구리는 요새 많이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황소만하지 않지만 이제 주먹보다 엄청나게 큰 개구리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개구리 먹습니다. 개구리 뒷다리 이런 거. 개구리 뒷다리가 있는데 걔는 선생님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닭다리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걔가 엄청 커.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 하고 이제 들어왔지. 근데 얘가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엄청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본인의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입이 엄청 커가지고 뱀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얘네들을 처음에 우리나라 생물들이 먹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이제 먹이를 인식을 합니다. 너무 황소개구리 성체는 너무 커서 잘 먹지 못하는데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이렇게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얘를 드디어 먹이를 인식을 하면서 얘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계절을 지내려면 그렇게 사이즈가 크면 금방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점차 작아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어온 황소개구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까요? 유해종인데 안 들어오겠죠. 한번 들어온 애들이 끝이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증가할까? 증가하지 않겠죠. 유전적 다양성도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인 거고 그 다음에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아요? 싹싹 잡아먹는 고양이과 동물인데 아무튼 얘가 먹이로 인식을 해서 잡아먹는 모습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얘들을 먹이로 인식해서 잡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해양 유류 오염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이제 좌초되거나 하면 기름이 막 흘러 나오는데 얘 바다새예요. 뭐 오리, 그 다음에 갈매기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들한테 기름이 왜 안 좋을까요? 이 바다새들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님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젖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물과 안 친한 애들 모두 다 뭐라 그런다 그랬지? 지방, 기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리의 기름 엄청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 날개가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약간 다 코팅을 해놔요. 근데 기름 성분인 요 검은색 원유들이 흘러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 날개 속으로 쫙 흡수가 되는 거지. 기름이랑 친하니까. 그럼 날개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얘네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움직여서 죽고 여기에 독성 물질들이 많아서 죽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 간섭에 의한 생태계 평형 파괴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작년에 봤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바브 공원의 생태계 변화예요. 카이바브 공원에 옛날 옛적에 늑대도 살고 사슴도 살고 이제 풀도 자라고 있었어요. 풀은 누구한테 먹히나요? 사슴한테. 사슴은 누구한테 먹히나요? 늑대한테 먹히겠죠. 이런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슴을 보호하고자 늑대를 죽여도 된다라고 사냥을 허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늑대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늑대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늑대가 감소하니까 늑대가 먹기로 하는 사슴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증가하나 싶었더니 어때요? 사슴에 먹인 풀이 감소하게 됩니다. 풀이 감소하니까 먹이가 없네 하고 다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돼요. 사슴이 감소합니다. 사슴을 보호하고자 늑대 사냥 허락했는데 사슴이 다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늑대 사냥이 허가된 직후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초원의 생산량 감소로 먹이가 부족해서 이제 사슴의 개체수가 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까지 작년에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늑대가 많아요, 아니면 사슴이 많아요? 늑대가 많아, 사슴이 많아? 사슴이 당연히 많아야 돼요. 근데 왜 사슴의 그래프가 밑에 있지? 그렇지, 숫자 단위가 다릅니다. 이거 꼼꼼히 잘 봐둬야 돼요. 얘는 만 단위고 얘는 100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슴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당연히 먹히는 애들이 먹는 애들보다 많아야지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단 말이지, 작년에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생명과학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늑대 사냥을 허가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다가 이제 풀이 증가하니까 앞으로는 사슴도 증가해가지고 늑대도 증가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형성된 요 집단이랑 과거의 요 집단은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이 두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체수는 같아졌단 말이지. 자, 일반적인 자연선택이라고 하면 자연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겠죠. 근데 이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자연에 불리한 애들이 살아남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에 불리한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체수가 엄청 작은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았단 말이지. 자, 유전적 다양성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작은 집단에서 본인들끼리 유전자를 구성을 막 이제 바꿨기 때문에 그게 그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결국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새로운 개체들 몇 마리씩 넣어줘서 새로운 유전자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뭐 생태계 회복되는 과정 1935년 이후의 예상은 사슴의 개체수 감소하니까 초원이 증가해가지고 사슴이 증가해서 늑대 개체수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집단과 이 집단은 과연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1905년부터 1935년 사이엔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지? 일제 시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서 이제 식민지였을 때 다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생태계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일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의 할머니가 1920년대에 생기셨거든요. 선생님 나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까부지 마세요. 알겠죠? 국민학생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게 내가 역사 쪽도 관심이 많다.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선 이 시기였을 때 역사적 사건들, 생명과학적 사건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전쟁이 끝났는데 그와 동시에 생명과학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지? 이런 걸 한번 매칭시켜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의 속도와 외국의 발전 속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훈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과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은 뭐죠? 개체군은 뭐야?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 군집은
그렇죠. 이런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개체군 사이, 즉 군집 내에서 이 서로 다른 종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같은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배울 거예요. 하나는 밀도, 그다음에 생장 곡선, 네 가지 정도구나. 그 다음에 생존 곡선, 그 다음에 주기적 변동,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볼게요. 자,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무엇이냐면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의 숫자를 이제 밀도라고 하고 개체의 밀도를 개체군의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으면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개체군의 밀도가 낮으면 개체군의 크기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요 숫자가 증가해서 밀도가 커질까요? 아기를 계속 낳을 때, 그쵸? 혹은 누군가가 이사 올 때 증가하겠죠? 혹은 언제 감소할까요? 너무 슬퍼요. 많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전학 갈 때, 이럴 때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개체군 밀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가 짹짹짹짹짹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새 자세히 본 적 있어요? 여름에는 좀 말랐다가 겨울에 엄청 포동포동합니다. 나중에 한번 겨울 참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방이 가득 올라가지고 이제 포동포동 이렇게 돼요. 참새고기는 혹시 먹어봤나요? 그래요? 선생님 시골에 있을 때는 참새를 잡아요. 참새가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시골에 있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10대 미만이었을 때 한 7, 8살 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도 훨씬 전에 얘기해요. 알겠죠? 아무튼 1990 몇 년 9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참새를 잡는 조그마한 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무 사이에 설치해 놓고 참새를 막 쫓아. 참새가 후두둑 날아가면서 거기에 타타타타탁 뭐 이제 걸린단 말이지. 그럼 걔를 뜯어가지고 이제 숯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장마차에도 참새고기를 팔았어요. 혹시 메뚜기도 안 먹어봤어요? 표정을 그렇게 쓰면 선생님 뭐가 됩니까? 메뚜기 안 먹어봤어요? 메뚜기 안 먹어봤어요? 벼 농사를 메뚜기가 망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삼촌들이랑 같이 메뚜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막 페트병에 엄청나게 담아와요. 그럼 이제 삼촌들이 이제 이제 집불에 불을 켜주면 메뚜기 막 넣으면 메뚜기가 타타타타 하면서 먹는데 안 먹었어요? 좀 먹어보고 살아요. 그런 것들 알겠지? 우리 미래 식량을 뭐라 그래? 곤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럼도 이제 쿠키에 박아 먹고 막 이러는데 알겠죠? 여러분 설국열차 봤습니까? 설국열차 봤어요? 거기에 꼬릭한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바가 뭐야? 바퀴벌레 착 갈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어쩌다가 아무튼 그래서 참새 출생을 하게 되면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사 오면은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처럼 참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혹은 이사 가게 되면 참새의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보세요. 마지막 비행을 하고 있어요, 참새가. 그렇죠? 올빼미는 얘를 어떻게 먹을까요? 대충 뜯어가지고 대충 삼킵니다. 뼈도 삼키고 날개도 삼키고 부리도 그냥 쏙 삼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소화될 수 있는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 다 소화가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깃털, 그 다음에 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계속 마음속에 담아도 미안하니까 어떻게 할까? 뱉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섭취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독서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내장 기관이 찔리지 않게 털 같은 걸로 싹 감싸죠. 본인이 먹었던 털로. 그 다음에 쏙 토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펠릿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펠릿을 보게 되면 얘가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망과 이출인데 출생과 사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다음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개체군의 숫자가 어떻게 개체군에 있는 개체들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개체군에 얘네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주고 모든 서식 공간을 잘 주고 생식 활동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줘요. 질병도 치료해주고 안 걸리게 해주고 그러면 이 개체 숫자는 어떻게 될까? 무한정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런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를 봤더니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을 때 이론상 생장 곡선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자연 로그 2를 그러니까 요거 2 배웠어요? 2?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그냥 얘가 지수함수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지수는 배웠죠. 지수함수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서 그냥 무한정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실제 자연 환경에서는 무한정 증가합니까? 아니에요. 봐봐, 우리 여기 안에 햄스터들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햄스터들이 한테 먹이를 줬어. 한 번만 줬어. 그럼 햄스터들이 막 이 교실 안에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먹이가 부족해지겠죠? 그 다음에 햄스터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개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질병도 훨씬 더 잘 전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많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햄스터들이 우글우글 거려 그거 많이 잡아먹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체수가 일정 이상 증가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를 봤을 때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도 있고 먹이도 부족하고 서식 공간도 부족하고 질병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을 더 증가하지 못하게 꾹꾹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S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꾹꾹꾹 눌려주는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환경 저항이라 그래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군에 있는 요 개체 숫자들이 증가합니다. 그 환경 저항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개체 숫자가 더 증가하면 먹이는 더 부족해질 거고,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일 거고, 질병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환경 저항은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개체군을 구성하는 요 개체 숫자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요때를 그 환경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다 해가지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개체수입니다.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자, 물고기의 개체수가 쭉쭉쭉쭉 증가합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먹이도 감소하게 되고 서식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질병도 증가하게 되고 포식자 눈에도 더 잘 띄게 되고 산소도 부족해지는 등 환경 저항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리게 돼요. 수평한 구간에. 알겠나요? 그리고 요때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이론상 생장 곡선이에요. 먹이 생활 공간이 충분하고 천적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생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개체수가 계속 증가해서 J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 자연 상태에서 항상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지고 노폐물이 증가하고 천적이 증가하고 개체끼리 경쟁하고 질병이 나타나는 등이 있어요. 그래서 J자 곡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저항이 계속 누르니까. 그래서 S자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S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이 있어요. 자,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자 곡선에서 여기까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0이에요? 양수죠?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0이에요. 만약에 개체군이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음수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생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 생장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개체군의 생장률이라고 하는데 개체군의 증가 속도를 개체수의 증가 속도를 의미를 해요. 생장률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는 값입니다. 만약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커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가 되니까 개체수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맞나요? 자, 만약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요. 그러면 생장률이 0이 되겠죠. 개체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태어나고 안 죽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태어난 만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장률이 0일 때 개체군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출생과 사망률이 0이 아니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비율대로 죽는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때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커요.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계속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개체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